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조류 충돌로부터 시작된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2달이 됐습니다. 무안공항과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는 화성시의 화성호 주변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갯벌 위에 까맣게 내려앉은 도요새. 큰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는 황새무리. 습지에 모여앉은 노랑부리 저어새들. 논밭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기러기까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 조류들이 논이는 이곳은 화성호 간척지입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에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성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살고 있는지, 주요 서식지는 어디인지, 새들의 이동 경로가 항공기의 이착륙 경로와 겹치지 않는지, 해외의 사례처럼 위험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과 관련돼서도 어떤 정밀한 조사라든가 체계에 의해서 핵심적인 서식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핵심 서식지와 공항의 입지 예정과 얼마만큼 중첩되는가를 판단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는 공항 반경 13km를 조류 충돌 위험 지역으로 설정해 공항 건설과 운영에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습지와 하천, 갯벌까지 끼고 있는 철새두레지 화성호 간척지가 13km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항을 만들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합니다. 전직 항공기 기장도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조류 충돌은 해안 지역 습지 근처 철새 이동 경로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류 서식지와 가까울수록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화성호 주변의 공항 건설은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포공항과 30분 내로 닿는 거리에 또 다른 국제공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 면에서나 아니면 실제 운용 가능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은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유로서 화성 서부 지역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송옥주 국회의원도 화성호 주변은 안 된다는 입장.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된 법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도 개정도 하고 법 이외에 실제적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든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절차도 좀 더 꼼꼼히 해서.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1월에 발표한 화성호 주변의 철새는 55종에 14,000여 마리. 이는 조류 충돌이 발생한 무안공항 주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네, 이렇게 무안공항 사고 이후 경기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에선 관련 조례 폐지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국제공항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 국제공항 관련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가 내놓은 용역에는 운임 인상, 여객 수요 감소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사업성 검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탄소 중립 사업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후도시사를 표방하는 김동연 지사가 탄소세나 지속가능 항공유 같은 기후 관점의 항공시장 이슈를 몰랐다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무시했다면 그거는 도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조례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항 사업은 도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 강점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피해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원 시민들도 굉장히 이 군 공항이 어떤 시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특히 군공항 이전이 정치적 목적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순수 민간공항을 만든다는 경기도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순수 민간공항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입법 예고된 국제공항 조례 폐지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측은 조례 폐지와 사업 백지화를 위해 앞으로 집회 등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의 안양과 군포가 탈락하면서 지역 여론이 뜨겁습니다. 군포와 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공모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철도 지하화 우선 사업 대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1호선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최초로 제안했던 안양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 선도사 폐지는 14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던 안양 시민 모두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상철로 인해 도심이 4조각으로 나뉜 군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한 부지에 복합 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군포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포와 안양시는 올해 말 발표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겨냥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5월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 제안을 받아 검토한 후 연말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신 그게 좀 더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대통령이나 국토부의 역점 사업이고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은 꼭 될 겁니다. 문제는 사업성에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주변 통합 개발에 따른 이익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성 확보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한편 안양시는 1호선 석수역부터 명항역까지 7.5km 구간을, 군포시는 금정역부터 당정역까지 4.9km 구간과 4호선 금정역에서 대야미역까지 7.8km 구간 지하화를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광명의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비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공사비 분쟁은 일단 광명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입주가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명시 철산주공 8구단지 재건축 조합원인 조미현 씨는 올 초 시공사 측이 조합 측에 보낸 공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문에는 조합과 원만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입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조합 측에 요청한 추가 공사비는 1,032억 원. 1인당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추가 분담금을 낼 수도 있다는 소식에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3, 4개월 있으면 입주해야 되는데 갑자기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너무 사업성이 좋았고 5층이 40층 됐는데 상식적으로 1억을 환급받는다고 해서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인간하고 다 동의를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죠. 1,000억이면 가구당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공사 측은 공사 설계 변경과 물가 인상 등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 하지만 조합원들은 1,000억대 규모의 공사비 추가 부담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한 벅찬 일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특히 저희는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이분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하실 분들 중에 약 30%는 추가 분담금을 못 내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추가 공사비 분쟁은 조합 내부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가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뒤늦게 주민들에게 공론화하면서 반발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장과 이사들이 그 문서들을 수십 문서나 발신 문서들을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닥쳐오니까 공개를 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잘했으면 조합원이 왜 이런 그 협상단 TF를 참가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요청을 하겠습니까?
조합장은 이에 대해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비 요구에 협상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많이 올려달라는 걸 집행부에서 이사회에서 거부하고 막 이러다가 협상의 여지가 없고 금액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니까 공문을 이제 보내왔잖아요. 무조건 올려주지 마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 공사비 분쟁은 광명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상황.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안양 박달 준공업 지역의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 센터를 추진해 논란입니다. 준공업 지역을 지식 첨단 산업단지로 바꾸려는 안양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양시는 데이터 센터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루페인트를 중심으로 조성된 박달 준공업 지역. 안양도시공사는 이곳을 지식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입주 기업들을 포함 첨단 산업 위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민간 사업자가 지난해 2월 안양시에 데이터 센터 건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달 준공업 지역 내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2028년까지 1조 4,300억 원을 들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 제안 사실이 알려지자 안양시의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동 시의원은 과도한 전력 사용 문제와 초고압선 케이블 매설에 따른 전자파 발생을 우려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력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력량 확보가 돼야 되고요. 초고압선 케이블이 깔려야 됩니다. 전자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체 내에서 또 전자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다 충운부 재개발 사업도 예정된 만큼 주택 밀집 지역 주변에 데이터 센터 건립은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충운부 재개발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충운부 재개발도 수천 세대, 인구수로 따지면 수천 명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향후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또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논란이 되면 이거는 결국은 행정 손실이고 주민들의 그 불만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간 사업자는 다음 달까지 지식첨단 산업단지에 맞는 개발 계획을 안양도시공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양시는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뒤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반영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평택시가 고덕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해외 4개 학교법인과 본격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17개 외국 학교 법인의 계획서를 받았고 이 중 미국과 영국 등 4개 법인을 우선 협상 그룹으로 선정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에 들어설 이 학교는 내년 상반기 내 운영자를 선정하고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청년들의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총 2,500세대 규모로 시세보다 최대 6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LH 등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오산시의 전체 인구는 총 22만 9천여 명. 지난해는 24만 2천여 명으로 5년 동안 약 5.1%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청년 인구는 7만 2천여 명에서 6만 9천여 명으로 오히려 4.3% 줄었습니다. 오산시와 LH가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교지구 내에 약 2,500세대의 오피스텔이 건축될 전망입니다. 총 5채를 짓고 청년은 600세대, 나머지는 신혼부부가 입주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중심이 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부 크기는 25에서 50제곱미터로 원룸 또는 투룸 정도가 예상됩니다.
같은 규모의 주변 오피스텔 시세보다 최대 60%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00세 정도 청년주택과 신혼주택을 이번에 MOU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 3년 안에 신혼들이 주택을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산 청년 신혼부부 주택은 올해 말 착공해 이르면 오는 2027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오산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LH에 최대한 협조해 문제없이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해마다 해빙기가 되면 도로 곳곳이 파이면서 포트홀 사고가 늘어나는데요. 시흥시의 경우 포트홀 사고가 최근 2년 사이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시가 해빙기 포트홀 사고와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시흥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2,655건. 2022년 1,302건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포트홀 민원은 집안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가장 많이 집중됐습니다. 시흥시가 포트홀 발생과 건설 공사장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은 AI 분석을 통해 포트홀과 낙하물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련 데이터를 지도 위에 표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도로 보수 위치 정보를 유지보수 업체에 전달해 문제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시흥 지역 건설 현장 16곳을 비롯해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 지역 등 모두 77곳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합니다. 붕괴 위험이 있거나 구조물 침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위한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오는 상반기 착공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 내 31대 긴급 출동 차량이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 단절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흥시의 해빙기 안전대책에는 모두 15억 원이 투입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안산을 흔히 신도시로 조성된 곳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선시대 관아가 있었던 안산동을 중심으로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원이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인문지리서를 출간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안산문화원 부속 안산향토사연구소가 편찬한 안산동 향리지입니다. 안산동의 지명 유래에서부터 행정구역의 변화,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안산동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 인문지리서입니다. 조선시대 안산시의 중심지였던 안산동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뿌리를 돌아보고 정체성을 재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이 책의 편찬은 시작됐습니다. 편찬위원회 구성부터 자료조사와 집필과정 등 총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안산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안산동의 역사를 잘 모르세요. 사실 안산의 가장 중심지가 안산동입니다. 그곳의 전통을 우리가 오늘날 계승하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안산향토사연구소는 이달부터 안산동 향리지 제2권에 대한 편찬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의 안산동에 대해 다룬 제1권에 이어 제2권에서는 일제시대 때부터 현재까지의 안산동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출판은 올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권에 이어서 2권을 저희가 이제 또 집필할 계획에 있는데요. 안산동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회에 이어지기까지 매우 중요한 그런 흔적들과 전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산문화원은 다음 달 안산동 향리지 제1권에 대한 출간 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책을 읽어보고자 하는 시민은 안산문화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요즘 용인 소방서에선 여행 중에 생명을 구한 한 소방관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태국 공항에서 쓰러진 한 외국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어디서든 AED,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를 눈여겨본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성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 심장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도 이어갑니다. 태국 돈무안 국제공항에서 50대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쓰러진 건 지난 9일 0시 40분쯤. 영상 속 응급처치에 나선 인물 가운데 한 명은 용인 소방서 소속 은성용 소방관입니다. 어딜 가든 습관적으로 소화기나 AED 등 위치를 보게 된다는 은성용 소방관. 그는 휴가에서 돌아오던 길 맞은 위급 상황에 몸이 자연스레 반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호흡하고 맥박을 확인했는데 이게 뛰지 않아서 이게 심정지 상태인 거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분께서 가슴 압박을 실시하시길래 저는 이제 그 공항에서 미리 받았던 AED가 생각나서 그거를 바로 가지러 갔었습니다. 은 소방관의 이야기가 주변에 알려진 건 당시 응급처치를 함께했던 의사 덕분입니다. 천안 충무병원 최일국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함께한 소방관을 찾아 나서면서 이번 미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치앙마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환자의 생존이 그렇게 좀 담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막막한 기분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게 됐고요. 누군가가 이제 그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당시 환자는 빠른 응급조치로 다행히 호흡을 회복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외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한 한국의 의사와 소방관. 이들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급한 상황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 근처에 응급의료 장비들이 어디에 있는지, 특히 자동 심장 충격기 또는 자동 제세동기, 이제 외국에서는 AED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피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방서 같은 데서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들으셔갖고 만약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현대기아 연구소 후문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5101번 광역버스가 3월 1일부터 운행합니다. 5101번 버스는 현대기아 연구소를 출발해 화성 서부경찰서와 남양 뉴타운, 사당역과 이촌역, 신용산역을 거쳐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도착합니다. 버스 10대를 투입해 평일 기준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거리는 편도 약 60km입니다.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는 교통 상황과 이용객 수요에 따라 조정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남양읍에서 서울 강북 지역으로 광역 버스가 개통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